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건강생활 주치 이선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신의 한 수, 비타민 K2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죠. 인트로 영상이 좀 장황하셨을 거예요. 근데 워낙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지난 시간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한약물영양의학회에서 의사 선생님들을 상대로 강의했던 파워포인트를 약간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영상에는 비타민 D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비타민 D 되게 많이 드시고 주사 맞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 거고요. 이렇게 비타민 D를 무작정 드시다가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설명까지를 드리면서 영상이 정리되지 않을까. 워낙 긴 내용이라서요. 근데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비타민 K2가 신의 한 수인 이유는 여러분의 건강을 10년 앞당기거나 10년 생명을 연장해 줄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영양소거든요. 저희 영양하는 사람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좀 설명이 장황하더라도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목이요, 비타민 D 치료, 이게 TX는 트리트먼트라는 뜻인데 업데이트. 그러니까 지금 병원들이 비타민 D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요법을 하고 있는데 업데이트 하자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사실 이게 뭐 비타민 D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칼슘의 재흡수를 도와요. 뼈에도 중요하고요. 장에서 역시 칼슘 다시 흡수하는 과정, 면역과 연관된 거, 그 다음에 우리 당뇨와도 연관성이 있어서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부갑상선 호르몬 얘기,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이야기들, 이런 게 나오고요. 간단하게 여기 빨간 글씨만 좀 보시면 좋겠는데, 자, 감염과 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면역 시스템을 부스팅, 키워주고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칼슘의 재흡수에도 좋고요. 그래서 뼈나 치아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타민 A의 흡수에도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장이나 직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그 외 다양한 암들의 위험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정상적인 세포 성장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압을 낮춰주고요. 자가면역 질환의 위험성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드, 기분 상태, 웰비잉 상태를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DNA를 리페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우울감을 줄여주고, 요 프리클람시아라는 거는 이제 자간전증이라고 해서, 전자간증이라고 해서 임신 시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리스크를, 위험도를 줄여준다는 내용. 그 다음에 근육에 힘을 나게 해주고, 수정 착상, 우리 임신과 관련해서도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치주질환, 그 다음에 체중, 그 다음에 혈관이 딱딱해지는 걸 예방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분비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효과가 있죠. 요거는 뭐 비타민 D가 신경 전달 물질과도 연관성이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결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이 아니라 잠재적인 신경의 조절자다. 꼭 스테로이드 호르몬처럼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고요. 뭐 이런 기전들이 나와 있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다양한 질병과 연관성이 있죠. 다 아시다시피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 합성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가 많아지니까요, 합성량이 줄어들겠죠. 특히나 이 대한민국이 37도 이후의 위도를 갖고 있는데, 저희 위도에서는 3월 말부터 해서 한 10월 초중순까지는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10월 말부터 3월 초중순까지는 햇빛을 보셔도 사실 거의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추가로 보충을 해주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마 11년도인가 그때 자료 같은데요. 한국인의 90% 이상이 비타민 D 결핍이라고 나와요. 또 칼슘도 사실은 결핍인 것처럼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비타민 D를 많이 먹고 올려야겠다는 거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 병원의 비타민 D 진료 현황이요,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더 어마어마하죠, 뭐.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여기에 불을 지핀 게 뭐냐면, 비타민 D가 30 이상을 정상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10 이하를 결핍으로 보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는 20 이하를 결핍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암을 예방하는 데는 거의 60레벨 정도는 돼야 되고요. 당뇨와 관련해서도 한 50레벨 정도 되면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고요. 골다공증이나 골절과 관계에서도 사실은 40레벨. 그러니까 30레벨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혈압,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요 레벨 정도보다 더 올려야 된다는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튜브를 제가 몇 개를 봤는데 일부 선생님들이나 뭐 이제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건강 관련 유튜버 분들이 비타민 D는 부작용도 없고 좋은 효과가 너무 많으니까 100까지 올려도 괜찮다. 그러니까 하루에 뭐 10,000아유를 드셔라, 20,000아유를 드셔라 이런 제안도 있었어요. 최소한도 5,000아유 이상 먹어야 된다. 이거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의 뭐 권장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대한민국 기준에서는 10 미만을 결핍으로 보고요. 30부터 100 사이를 충분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유지하시기를 바라죠. 독성은 보통 150, 국내에서는 100으로 되어 있지만 외국 논문들은 주로 150 이상에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요, 비타민 D를 평균적으로는 100 인터내셔널 유닛을 드실 때마다 이 혈중 농도가 1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0을 드시면 한 10 정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에서 혈액 검사 하셨는데 내 수치가 15예요. 그럼 30까지 만들려면 1500 정도를 드셔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는 실제로는 이 개인차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다양해요. 이 평균 곡성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한국인 비타민 D 결핍 유병률에 대한 파워포인트인데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다 결핍 상태였죠. 특히나 초창기에는요. 고령의 환자분들의 결핍이 되게 심했었어요. 왜냐면 외부 활동을 잘 안 하시니까요. 근데 최근 들어 또 연구를 보면요. 60대가 오히려 수치가 높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될까요? 60대 이상인 분들은 병원에 아무래도 자주 오시게 되고요. 이렇게 자주 오시게 되면 주사를 맞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결국은 비타민 D는 앞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놓고 보면 기를 쓰고 올리셔야 돼요. 기를 쓰고. 보통 평균적으로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는 보통 2000IU 정도 드시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000, 10,000을 드셔도 무방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바로 비타민 D의 독성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잠시 설명드렸지만 비타민 D의 독성은요. 혈중 농도가 한 150을 넘어갈 때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독성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소화불량이 좀 생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구토가 생긴다든지 속이 미식거린다든지 위가 좀 아프다든지 하는 증상, 그 다음에 피로감, 어지러움, 혼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좀 멍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과도한 갈증, 그 다음에 소변을 자주 보는 이런 증상들이 비타민 D의 부작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반에는요, 이런 연구들밖에 없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Cumulative Probability of CVD인데 CVD라는 게 혈관 질환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것들의 축적적인 가능성인데 보시면 요 그래프가요. 비타민 D가 15 이하인 사람하고 15 이상인 사람만 나눴어요. 그러니까 15보다 부족한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성이 커진다는 거죠. 15가 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더라. 이 정도 수준의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비타민 D를 올려야겠다 생각만 하신 거죠. 그런데 첫 편에 설명드렸지만 칼슘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연구부터가 비타민 K2가 주목받기 시작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타민 D가 결핍한 사람과 아까 그 심혈관 질환을 본 거예요. 자, 비타민 D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쪽에 보시면 위험성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좋구나 먹으면 좋구나 했는데 25가 넘어가면서 도로 위험성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그럼 비타민 D를 올리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강의 안에서 비타민 D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고,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비타민 D가 높은 게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심혈관 질환이 도로 올라가는 모양새의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K2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이슈가 생긴 거죠. 그 설명을 3편에서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